아, 나 이거 못 보겠어, 진짜, 씨. 아, 나 이런 거 진짜 못 봐. 아, 저 새끼 왜 저래? 그만해, 이 새끼야! 나, 씨, 왜 저래, 쟤? 아, 나 진짜. 이거를 여자 앞에서 하고 있어요. 저게 뭐야, 씨. 나 좀 살려줘, 씨.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진짜 이거, 씨. 이거 못할 것 같아. 나 지금, 내 지금 이거 저게 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도 나는 설명을 못하겠어. 네, 나는 솔로 32기 돌싱 특집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방송은요, 셋째 날 아침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아침이 밝자마자 옥수님한테 대화 신청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이동을 하는 광수님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수님은 옥수님한테 비타민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묵고 있는 숙소 앞으로 가셨네요. 그래서 모닝 비타민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옥수님이 쌩얼에 모자를 쓰고 이제 나오셨고요. 잠옷 차림으로.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자연스럽게 여자 숙소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코에 점이 있네 없네 막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냥 뭐 아침 토크는 그 정도로 코에 점 얘기 같은 거 하다가 가볍게 끝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끼리 여자 숙소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성분들이 이번 기수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영숙님한테, 영숙님은 마음에 드는 남자 원픽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영숙님은 나는 일단은 지금 영식이가 1픽이긴 한데 영수님이랑도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수님이랑 대화를 못 해봤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그 얘기를 나눴는데 영숙님이 자기의 1픽이 영식님이라고 하자마자 영식님이 여자 숙소로 찾아오셨는데요. 영식님은 순자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자님이 나가서 그 순자님을 불러내는 거를 영숙님이 봤어요.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순자님과 영식님이 여자 숙소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영식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나는 영숙이랑 순자 너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5대5였다. 근데 오늘 문득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하니까 내 아들이 생각도 났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생각이 났다. 아무래도 둘 다 같이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들을 기르고 있는 그 부모다 보니까 약간 동질감이 많이 느껴졌었나 봐요.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두 분이서는 데이트에 나가가지고 거의 그냥 육아 얘기라든지 자녀분들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영숙님하고의 대화에서는 약간 풋풋한 느낌이었다면은 순자님이랑 대화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느낌, 약간 이런 거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순자님한테 오늘 아침에 이제 그래 우리 둘 다 자녀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이런저런 라포가 많이 쌓여있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자님한테 하고 계시네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순자 네가 더 생각이 낫다. 근데 어저께 영숙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 영숙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보기로 했었어가지고 오늘 만약에 얘기 나눌 기회가 된다면 영숙님하고 먼저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이 부분까지 또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자님은 그 얘기를 듣고 알겠다, 얘기해보고 와라. 근데 오늘 저녁에 너의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마음이 바뀌든 그대로든 너의 마음을 오늘 저녁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영식님이 알겠다고, 나는 부산 남자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부산 부심이 있으시네. 아니 솔직한 거랑 부산 저거랑 무슨 상관이야. 영식님도 약간 내가 낸데 약간 이런 부산 사나이 특유의 약간 그런 게 있으신 건가? 영식님 여기 팔 걷으면 여기 이리즘이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얼굴은 약간 여성 인권 운동가 상이신데 반전으로 이제 여기에 이리즘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순자님이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요. PD님이 물어봐요. 만약에 영식이가 영숙이랑 대화를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어떡할 거냐, 영숙이한테로 넘어가면 어떡할 거냐 라고 했더니 순자님이 그냥 쿨하게 뭐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MC분들의 장면이 나오는데 저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난주부터 계속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여자들은요 그냥 자기 마음을 흔들 수 있을 만한 남자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약간 소고하고 남았더니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여성 인권 운동가 이제 영식님밖에 없는 거여가지고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 정도 마음이기 때문에 순자님도 그냥 그나마 영식이가 여기서 제일 나은 건데 뭐 영식이 뭐 다른 여자한테 간다
한다고? 아니 그럼 뭐 그냥 나가서 그냥 다른 남자 만나면 되지. 약간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순자님이 쿨하게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막은 굉장히 넓은 이해력을 순자님이 가지셨다고 이제 달아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별로 매력이 없다고 달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순자님은 이 대화를 마치고 나서 여성분들이 있는 숙소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대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솔직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른 여자랑 대화를 하고 온다고 했다. 그래서 그 다른 여자와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오늘 다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다. 결판을 내기로 했다라고 영숙님이 계신 데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영숙님도 그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남자들끼리 있는 남자들의 숙소로 카메라가 전환이 되고요. 뭐 영수님이 영식님한테 순자랑 어제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영식님은 뭐 데이트는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서로 이제 뭐 중간점검 한 번씩 해보자. 마음속에 몇 명이 있냐라고 이렇게 서로 남자들끼리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영호님은 2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광수님은 2명이었는데 이제 1명으로 좁혀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옥수님이시겠죠. 그리고 영수님도 한 2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영수님도 사실상 막 그렇게 자기 마음에 썩 드는 여자는 솔직히 없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답을 잘 못하다가 모르겠어요. 뭐 한 2명? 약간 요런 정도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은 여성분들이 또 발작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여성분들이 막 영수 극혐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영수 어거지로 실드 치냐, 저런 남자 여자들이 다 극혐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영수님이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매칭이 안 되잖아요. 매칭이 안 되면은 이 나는 솔로가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한 12살 16살 차이 나는 연하 여성과 결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매칭이 안 된다면은. 저는 이번 기수에서 영수님이 매칭이 된다면은 이제 영숙님이 가장 유력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두 분이 매칭이 안 된다면은 영수님은 충분히. 그러니까 이 나는 솔로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방송이다 보니까 약간 현실 감각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이거 제가 지난 기수 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지난 기수 인기남이었던 경수님을 막 비하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안경팔이라고 하면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안경점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그런 사람을 안경팔이 푹 크크 안경팔이 주제에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제가 되게 기괴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는 솔로에 나오는 남자들은요, 그러니까 스펙이 일단은 여자들보다 훨씬 좋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잘 볼 수 없는 스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영수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키가 187에다가 연대 경제학과 나오셨고 공인회계사를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고 자기가 회계사 사무실을 할 정도에다가 재산이 10억이 넘는다 그랬었죠. 그러면은 띠동갑 여자 만나고도 남아요. 그 띠동갑이 초혼인 상태여도. 제가 이거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님은 얼굴도 잘생겼죠. 영수님 얼굴이 뭐가 잘생겼냐고 하시는 분들도 막 있는데 제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발 그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로 본인들 얼굴을 한번 찍어보라는 말씀을 제가 매번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또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영수님도 여태까지 만나왔던 자기의 연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여자들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영수님 같은 경우에도. 근데 여자들도 그 바이브가 느껴져. 그래서 보면은요, 이거는 남자 출연자도 마찬가지고 여자 출연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이거를 보다 보니까 빌런이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욕할 때가 있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근데 그 빌런이 나는 솔로 안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영수님도 사실 그런 상황인 거야. 여자들이 영수가 눈치 없고 지난주만 해도 마이너 수라고 하면서 입만 열면은 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영수가 여기 여자들 중에 대부분한테는 최소 3손가락 안에는 들어있어요. 그 정도로 영수는 실제로 보는 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남자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발 영수 좀 그만 올려치라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저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영수님의 급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수님은 솔직히 그냥 초혼인 여자도 만나고도 남아요. 물론 나이가 매우 많긴 합니다, 영수님이. 근데도 그거 감안하더라도 저 정도 스펙에 저 정도 키에 저 정도 외모를 가진 저런 유전자면은요, 아우 이거 무슨 뭐 틀딱이네 뭐네 이 정도의 레벨은 진작 벗어난 사람이에요, 영수님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수님도 여기서 딱히 별로 마음에 드는 여자가 막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남자들과의 이제 대화를 끝내자마자 영수님도 여자들이 있는 숙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님은 영숙님을 불러내네요. 그래서 영수님과 영숙님도 여자 숙소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영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느낌이 여자분들이 선택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거 같냐라고 영숙님을 넌지시 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님이 솔직하게 여자 출연자가 오늘 픽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어제는 영수님을 선택을 했으니까 오늘은 영식님이랑 내가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고 돌직구로 또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영수님이 알겠다. 그런 얘기 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래야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여태까지 본 나에 대한 생각은 조금 어떤 것 같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영숙님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숙님이 어저께 영수님한테 대화 신청을 하셨었어요. 이따가 우리 기회 되면은 얘기 좀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영수님이 술을 이미 마시고 있었던 거야. 대화를 하기로 해놓고. 그래가지고 영숙님이 보니까 전 남편분이 술을 상당히 좋아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술에 상당히 긁혀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십니다. 술 얘기를 자기소개 이상형 얘기를 할 때마저도 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게 솔직히 영숙님이 전 남편분을 아직 사랑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 남편이 좀 보라는 식으로 그 자기소개를 한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었었거든요. 전 남편이 너무 술 갖다가 자기를 속을 많이 썩였다 보니까 자기소개 때 막 그랬었잖아요. 술 마시는 거 좋다. 나도 사회생활하면서 남자가 술 마시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술을 맨날 마시면서 집에 오는 길에까지 또 술을 사와서 마시는 거는 좀 그래요 라고 했단 말이야. 이상형을 말하는 자리에서 그게 전 남편한테 극딜을 박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영수님이 어제 자기랑 대화를 하기로 해놓고 술을 마셨다는 거기에 이제 영숙님이 이제 긁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랑 얘기하기로 해놓고 왜 술을 마셨냐라고 하니까 영수님이 아니 근데 나는 술을 마셔도 취하게 마신 거는 아니었는데 그냥 얘기를 했으면 되는 거를 왜 그렇게까지 받아들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영숙님이 근데 나는 그냥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알코올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나누는 거를 좋아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종교를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이제 저희 집안이 전부 크리스찬이고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막 이렇다 보니까 기독교의 교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되게 막 이렇게 막 날라리 같이 보이고 그래도 웬만한 성경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웬만큼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도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약간 이해가 안 돼. 제가 지난 기술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영숙님은 이렇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해놓고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발언입니다. 이게 왜냐면요. 철저하게 기독교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기독교인이 영숙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님은 교회에 나가가지고 맨날 이제 성가대도 하고 약간 그런 정도로 교회 활동에 어느 정도는 진심이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이 있다는 거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게 안 믿어지면 미쳤다고 일요일 아침에 그 눈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왜 가고 헌금을 왜 하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고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혼하는 상대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 생이 끝나면은 이제 천국이라는 데를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요일 아침에 꿀잠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숙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새끼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나만 천국 가면 상관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애매해.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어. 내가 무교인데 어떤 기독교인 여자를 만났어. 근데 이 기독교인인 여자가 나한테 종교 강요를 안 하게 돼. 그럼 이거는 이것대로 서운해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당연히 나는 뭐 기독교인 여자를 만나서 나한테 강요만 안 하면 좋겠어. 근데 생각해보면 기분이 좀 나빠야 되는 거야. 이 여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교회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나가야 돼.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길을 쓰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혼자 나가는 게 심심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약간 불구덩이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준에서 제가 교회를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봐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 사실 여부 뭐 천국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숙님은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종교 강요를 안 한다라는 것도 난 좀 웃긴다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교회 가자고 하게 돼 있어 진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준에서는 이 사람이랑 나중에 죽고 나서도 같이 함께 하고 싶을 거란 말이야. 당연한 거잖아. 이 사람들은 그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을 교회로 안 데려가겠다는 거는 사후세계에서는 그냥 이 새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혼자 살래 약간 이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어쨌든 뭐 같은 얘기의 반복이라 영숙님의 저 발언은 약간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이에요. 약간 정말 교회를 자기가 성가대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해서 약간 코인 노래방으로 쓰고 있다든지 약간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닌 이상은 저거는 종교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나는 영숙님이 뭐 어떤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영숙님이 기독교인인 여자를 이제 싫어한다고 하셨었잖아요. 나는 여자가 기독교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영숙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숙님은 지난주에 영식님한테 플러팅을 할 때도 그렇고 이번 주 영숙님한테도 그렇고 나는 종교 강요 절대 안 한다. 그리고 나는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 빠지는 거는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일이 있을 때도 온라인 예배 같은 거 켜놓으면 된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켜놔도 솔직히 나도 그거 안 봐. 약간 이런 식으로 나 교회 폼으로 다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영숙님네 이제 목사님이 보시면은 거의 피눈물을 흘릴 만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럴 거면 그냥 기독교라고 하지도 마. 그냥 진짜 개웃기네. 그래서 영수님이 확 표정이 밝아져. 그런 느낌이구나. 너 교회 진심으로 다니는 거 아니었구나. 내가 오해할 뻔. 이제 맘 놓였음 하면서 이제 나는 지금 영숙님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하면서 너무 조곤조곤 말도 잘하시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져가지고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호감도가 막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 이후에 영숙님의 1대1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숙님은 영수님과 대화를 해보고 났더니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차분하고 진지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진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수님과 영숙님은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인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색치 염색 정도는 내가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은 드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다들 1대1 대화 같은 것들이 다 끝이 나고 다 같이 모여있는 공용 거실로 카메라가 이동이 되는데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보드게임 같은 거를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식님이 혼자서 이제 보드게임을 안 하고 두리번 거리고 있다가 영숙님한테 대화 신청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호감 표시를 이제 대놓고 하고 있네요. 영식님이 먼저 영숙님한테 나 오늘 손자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나 영숙님이랑 데이트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숙님이 바로 저도요. 저도 영수님한테 오늘은 영식님을 알아볼 거라고 다 얘기했어요 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님이 영식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그러면은 순자랑 나중에 퍼센테이지가 몇 대 몇 정도 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영식님이 이제 솔직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순자가 55고 너는 45다. 순자가 너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확실히 많이 밋밋하긴 하다. 제가 계속 쭉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냥 결국에는 여태까지 뭐 나온 거 다 종합해보면은 다들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서로 대화하고 시시콜콜한 얘기하고 뭐 그냥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나 보다가 잠들 것 같아. 어쨌든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철님께서 숙소를 벗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자 숙소로 상철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옥수님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옥수님이랑 상철님이 이제 또 여자 숙소 앞에 이제 있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상철님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사실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찾아왔다라고 하시면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상철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장거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옥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장거리도 괜찮다고 했던 거는 사실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이 정도였는데 전남 고흥은 너무 멀기는 먼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흥이라는 곳을 한번 가봐야 알 것 같다.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먼지 지금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확답을 못 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상철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옥수님이 그거는 내가 뭐 알 수가 없지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철님이 갑자기 자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원래 제 꿈은 제가 미국 영주권도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철님의 또 말이 엄청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재미없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잔가지를 쳐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은요, 말에 꼭 필요한 그 핵심 줄기만 남긴 상태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잔가지는요, 이 줄기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잔가지를 여기에 유머도 섞고 과장도 섞고 하면서 더 재밌게 만드는 거라고 치면은, 대화를 진짜 재미없게 하는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잔가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상철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을 해놨대. 그러면은 영주권을 왜 신청해놨는지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영주권을 사람들이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영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비자의 종류인데요. 그 영주권 비자의 종류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공부를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연구를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래서 또 이상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옥수님이 이제 이 새끼의 패턴을 알았어. 제가 이 새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옥수님 기준에서 옥수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님이 이 새끼 패턴을 알았어. 내가 이쯤에서 끊지 않으면 이 새끼 지금 아침인데 지금 한 점심때까지 이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얘기를 끊어버려. 갑자기 불쑥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할 거는 아니지 않아요? 이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상철님이 엄청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려고 하다가 이제 스턴을 먹고 그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대화 재밌었어 상철아, 이제 들어가자는 거죠. 근데 상철님은 그거를 캐치를 못 하시고 근데 저는 들은 게 많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옥수님이 그래? 뭐 들은 게 없다고? 그러면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물어봐봐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상철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현실적인 게 가장 궁금해요. 어떤 거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거를 맞춰줬으면 좋겠고 이런 거는 맞춰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장거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기는 뭐 낳고 싶다는 건지 뭐 아니면 낳기 싫다는 건지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옥수님이 했던 얘기를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면은 이제 교통편이 좋으니까 그런 데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흥까지 가는 거는 조금 많이 걸리기는 했다. 이건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9살 연하를 만나는데 그 9살 연하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서울 생활을 접고 고흥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민망하게 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미쳤어? 막 이럴 것 같다고 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철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 내가 볼 때도 내가 옥순이 입장이었으면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 거기에 대한 확답도 받은 게 없으니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확답 드립을 쳐버리세요. 그래서 옥수님이 갑자기 여기서 정색을 하면서 어떤 확답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라면서 확 정색을 갑자기 해버리시네요.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 뭐 거기 내려가서 내가 살 수 있을지에 대한 확답?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상철님이 뭐 그런 것도 그렇고요 라고 하니까 옥수님이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확답을 줄 수는 없지, 내가 거기 가본 것도 아니고 라면서 말을 하니까 상철님은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오늘 밤이면은 벌써 반이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더 이어나가려고 해요. 옥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싶나 봐요. 상철님은 거의 모태솔로 같은 수준의 지금 징징거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옥수님은 이제 이게 많이 짜증이 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얘기하자, 이따가 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옥수님이 대화를 마무리하시고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옥수님의 1대1 인터뷰 장면이 또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광수님이랑 비교가 된다고 합니다. 광수님은 옥수님이 피곤해 보이시니까 자기를 배려해가지고 짧은 대화만 나누셨었는데 상철님은 그런 부분이 안 보이니까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공용 거실에 지금 영철님과 상철님과 광수님이 이제 모여서 셋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철님이 막 웃으면서 영철님한테 영철님은 지금 영자님밖에 없으신 거 맞죠? 라고 하니까 영철님이 막 웃으면서 어쩌다 보니 좀 그렇게 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광수님이 옆에서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있다가 상철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상철님도 뭐 크게 변동은 없죠? 라고 물어봤더니 상철님은 나는 계속 옥수님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광수님이 조금 잘못한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 광수님이 그 상철님한테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이제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상철님은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바뀌지 않고 계속 옥순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철님은 뭐 계속 해가지고 영자님이시고 광수님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영철님이 막 웃으면서 이제 영자 얘기를 잠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광수님이 상철님 입장에서는 광수가 자기한테 마음을 물어봤으니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광수님은 지금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상철님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긁힌 겁니다. 광수가 내 이야기를 일부러 씹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광수님이 일부러 씹은 거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광수님이 이 부분은 조금 비겁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광수님은요, 지난번에 상철님이 광수님한테 원픽이 누구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선을 그었어요. 이런 거 얘기하기 싫다, 이런 거 얘기하기 싫고 우리 그냥 서로 알아서 하자라는 식으로 광수님이 먼저 속마음을 터놓지 말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광수님이 먼저 상철님한테 물어봤어요. 마음이 그대로냐고. 그러면은 내가 얘한테 물어봤으면은 얘도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나도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나는 얘한테 궁금한 걸 물어봐 놓고 내가 필요한 것만 쏙 빼먹은 다음에 나는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있어. 광수님은 별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타입이 아니야. 근데 광수님도 계속해가지고 상철님이 옥수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초조해졌을 거란 말이야. 광수님도 연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만 잘했다 뿐이지 연애 같은 건 잘 모르잖아. 우리가 예고편에서 봤잖아요. 광수님 나중에 가면 옥수님한테 찔찔 짜시잖아. 저 나이를 먹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광수님도 솔직히 속에서는 마인드 세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멘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속마음은 얘기하기 싫으면서 상철이한테 자기도 모르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서 상철님은 뭐 마음이 그대로신 거예요? 물어봤는데 이미 상철이 마음은 들었어. 근데 나는 대답을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철님이 저 새끼들 왜 나한테는 물어보고 내가 대답을 했더니 지는 은근슬쩍 넘어가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가 지나간 다음에 상철님이 이제 개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내가 묻는 말에는 왜 대답을 안 했냐. 1대1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광수님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거슬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티가 많이 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번 기수에서 상철님만 욕을 엄청 먹고 있잖아요. 상철님이 정말 너무 이상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상철님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상철님 실드 친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첫 화부터 제일 쎄한 사람이 상철님이라고 이미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수님도 지금 어느 정도 상철님한테 대면대면하게 하고 있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진짜 냉정하게.
광수님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다른 남성분들이랑 밝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표정이랑 상철님이랑 대화할 때의 표정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광수님이 이제 상철님을 어떤 사랑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철님이 느끼는 게 완벽하게 피해의식만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이번 화를 보면서 느껴지기는 하네요. 상철이만 진짜 이상한 놈은 아니다. 왜냐면 광수님도 지금 방금 제가 다 설명드렸죠. 조금 비겁한 짓을 하긴 한 거예요. 자기도 말을 하기 싫으면 남한테도 물어보지를 말아야죠. 내 정보 얻을 것만 얻고 내 정보는 상대한테 주기 싫어하고 이거는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철님이 광수님한테 좀 서운해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철님이 광수가 나를 싫어하는 게 너무 티가 많이 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1대1 인터뷰를 했는데 MC분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다. 일부러 답을 안 한 것 같지는 않다 라고 막 이렇게 광수님을 실드 치시는데 제 생각에는 광수님이 그냥 일부러 넘어간 것 같아. 그 질문에 대한 기억을 못했다기보다는 이 상태면 그냥 굳이 내 속마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는 걸 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 거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상철님이 광수님한테 묻다가 바로 영철님에게 대하고 옮겨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이제 그거를 명분으로 광수님이 대답을 안 한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다 얘기가 한 명 한 명씩 돌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상철이가 싫은 거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지금 3명이 모여 있었어요. 남자가 여기 미팅 자리예요. 우리 셋이 다 같이 지금 여자 누구가 마음에 드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상철이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철이가 얘기했어요. 그럼 누가 얘기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아까 전에 맨 처음 장면에서도 남자들끼리 얘기를 순서대로 다 했잖아요. 숨김없이. 그러니까 광수가 착해 보인다는 거는 알겠고 여태까지 실수 같은 거 한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광수를 완전히 무결한 사람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남자 셋이서 지금 여자가 누가 마음에 드는지를 얘기를 해놓고 광수는 상철이랑 영철이 얘기는 다 듣고 나서 자기는 입을 싹 닫고 있잖아. 저는 이런 사람 솔직히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다 같이 터놓고 얘기하기로 해놓고 남 얘기만 듣고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 근데 광수님이 큰 잘못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또 엇가르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철님 정도의 소심한 사람이면은 상철님이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도 제가 지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철님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광수님이 상철님을 별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철님의 인터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상철님은 또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막 하고 계시네요. 갑자기 막 자기는 도시에서는 못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도시에서는 못 살겠다. 왜냐하면은 도시에서 살면은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대1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도시에서는 사회생활 할 때도 어떤 가면 같은 것들을 쓰고 해야 되고 나는 그런 게 너무 싫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광수님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불편하면 불편하다 얘기하고 뭐 내가 싫으면 싫다 솔직하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가면을 쓰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철님이. 그러면서 자기를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나는 조금씩 생채기 같은 게 조금 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철님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이번 그 인터뷰를 보면서 조금만 더 보고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상철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숙소로 카메라가 이동이 되는데 정희님이 영호님한테 대화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밖에서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계신데 영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애초부터 정희님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영호님도 좀 웃긴데? 영호님은 아까 전에 남자들이랑 대화해서 자기는 여자 2명만 마음에 두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한 명은 정숙님이잖아? 정숙님이고 그리고 어제 영숙님한테도 대화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영숙님이 영호님은 정숙 소나무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잔가지가 있는데 잔가지가 영숙님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3명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영호님은 아까 전에 남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은 정희님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정희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 영호님은 정희님한테 대화 신청을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호님이 인기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정희님이 자기한테 말을 걸었더니 이 여자라도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에 자기도 마치 정희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듯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로 저한테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아까 남자들이 했을 때 2명이라 그랬잖아. 근데 정숙, 영숙 2명인데 정숙이를 보는 소나무였고 영숙이한테 스스로 어제 잔가지가 영숙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정희는 뭐야? 그럼 뿔이야? 정숙이는 나무고 영숙이는 잔가지고 정희가 뿔이었던 거야 뭐야? 어쨌든 간에 갑작스럽게 자기 좋다는 여자가 나타나니까 아니 자기 좋다는 여자도 아니고 한번 이렇게 대화 좀 해보자는 여자가 나타나니까 바로 그냥 나도 너한테 관심 있었어 라면서 영식님하고는 아예 반대되는 모습이죠. 영식님은 영숙이같이 예쁜 여자가 자기한테 들이댄다고 해도 영식이는 너보다 순자가 조금 더 점수가 높아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영호님이 영식이 같은 어떤 상황에 놓여졌으면 정반대로 행동을 하셨겠죠. 영숙님 앞에서는 영숙이한테 좀 더 마음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순자 앞에서는 순자한테 더 마음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겠죠. 참. 그래서 서로 오늘 만약에 데이트 선택이 있으면은 오늘 우리 얘기를 나눠보자 정도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모여있는 숙소로 카메라가 이동이 되는데 역시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영자님이 영철님을 잡돌이를 하고 계십니다. 왜 아침에 자기를 안 불렀냐고 혼내고 있어요. 영철님을. 진짜 이거 봐. 이것도 내가 진짜 제가 보는 눈이 진짜 틀리지가 않다니까요. 영자님이 그러니까 배우작감으로는 진짜 남자들이 피해야 되는 타입이라니까요. 영자님을 피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런 타입. 그러니까 영자님도 어떤 새로운 남성을 만나서 조금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저거 무조건 고쳐야 돼요. 왜 이렇게 남자를 못 살게 구는 거야 저렇게.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러니까 영자님이 그게 싫었나 봐. 다른 여자들한테는 남자들이 한두 명씩 와가지고 계속 대화하자고 불러내고 막 이랬는데 나만 아무도 안 불러낸 게 지금 영자님은 졸라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영철님이 이제 뻘쭘해하면서 다 자는 줄 알고 안 불렀지 라고 하니까 영자님이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 안 했잖아 라면서 또 더 따져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영자님이 이것도 지금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라면서 이제 웃으면서 진짜 전 남편한테 어떻게 했을지가 너무 그려져. 이것도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침에 다른 남자들은 다 와서 부르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그거 한 번 부르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그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따져대고 있는 거예요. 잡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철님이 막 이제 호호호 웃다가 아니 그러면은 영자가 나한테 왔었으면 좋잖아 씩씩하게 라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자님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이 보면은 진짜 개 극혐할 만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영자님을 극혐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대화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맨날 에스코트 해달라 그러고 우리 집 근처에서 보자고 하는 여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약간 영자님이 하는 말인데 나는 준비할 게 많잖아 오빠라고. 그러니까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자들은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숙소로 와야 된다. 지금 이 논리인 거죠. 그래서 영철님이 뻘쭘하게 웃으면서 일찍 일어나면 되지 그러면은 이라고 말을 하니까 영자님이 이 새끼가 말이 안 통하네.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말이 통해야 되는데 왜 말이 안 통하지 하면서 이제 표정이 굳어요. 나는 오빠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표정이 영자님이 굳어진 상태로 나가자 라고 하면서 이제 나가서 대화하자고 영철님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 앞에 앉아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영철님이 먼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리가 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영자님이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영철님은 어떤데요? 라고 하니까 영철님이 뭐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알잖아. 나는 영자밖에 없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영철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뭐 7대3 이런 거 없어. 뭐 어제 옥수님 뭐 그거 뭐 9대1?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자님이 이걸 정색을 하면서 옥순이 1이 있다고? 옥순이 1이 있어? 솔직하게?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영철님이 하시는 말씀이 옥수님은 0.5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정희님이랑 쓰레기를 버리러 갔었거든. 그래서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정희님도 0.5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영자님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계세요. 진짜 막 이러면서 황당하다는 리액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철님도 솔직히 하남자긴 하남자인 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정희님이랑 영철님이 분리수거를 하면서 대화 나눈 장면을 이제 PD님이 또 틀어주시는데 영철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렇게 대화 나눈 게 처음이네요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더니 정희님이 아이 뭐 영철님은 영자님 원픽이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또 반박을 합니다. 부정을 해요 영철님이. 약간 영자님 앞에서는 계속 해가지고 나는 너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철님은 뒤에서는 항상 모든 여자들이 영철님 원픽 영자 아니에요 라고 할 때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난 정말로 첫날에 영자 이름밖에 몰랐어가지고 그냥 팩트를 얘기한 건데 왜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막 계속 여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약간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약간 베드로 영철이야. 아니 존나 막 영자 앞에서는 영자밖에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어떤 여자들이랑 얘기를 나눌 때마다 영숙이랑 얘기할 때도 나 영자 원픽 아니야. 옥수이랑 얘기할 때도 나 영자 원픽 아니야. 정이랑 얘기할 때도 나 영자 원픽 아니야. 근데 영자랑 얘기할 때만 되면 난 너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영철님과 영자님 둘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다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용 거실로 카메라가 이동이 되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쉬고 있는 분위기인가 봐요. 근데 상철님은 그거를 이제 못 견디고 또다시 옥수님을 불러냅니다. 또 다시 옥수님은 끌려 나가셨어요. 상철님한테 끌려 나가셔가지고 또 숙소 앞에서 앉아가지고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상철님이 앉자마자 또다시 아침에 이제 끝내지 못한 장거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버리십니다. 상철님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셨나봐요. 그래서 옥수님한테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직업적인 제약 때문에 시골에 있는 건데 우리 둘이 합의점이 있다면은 내가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갈 수도 있어. 우리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좋은 가정을 만들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는 가정제일주의자라는 식으로 옥수님한테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라면은 너와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님이 이 새끼 뭐라는 거지 하면서 이제 막 약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지금 상철님을 보고 있고요. 와... 근데 이제 상철님은 확실히 지금 혼자서 거의 손자손녀 이름까지 다 정해놓으셨어. 갑자기 옥수님한테 내가 근데 올라가면은 나 지금 시골이긴 하지만 여기 전남에서 돈 잘 벌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내가 잘 버는 거를 다 포기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옥수님이 그러면은 내가 육아를 하고 옥수님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요 최소 잠을 한번 자고 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만난 지 이틀째 아니 서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영화를 가장 재밌게 봤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야 될 시기에 이미 상철님은 옥수님이랑 결혼을 한 상태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육아는 뭐 내가 해도 상관없어. 나 애 보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옥수님은 상철님의 애를 낳을 생각이 지금 추호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옥순이가 자기 애를 낳는 거를 기정사실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옥수님이 그걸 듣다가 황당해가지고 그럼 서울에 오면은 내가 벌어야겠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철님이 합의점을 찾아야겠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옥수님이 근데 나는 내가 벌고 남자를 살림시킬 생각은 없어 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고요. 그랬더니 상철님이 그러면은 반대가 될 수밖에 없죠. 옥수님이 내려오셔야죠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옥수님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세요. 그랬더니 옥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남자가 살림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친구들이. 그러면서 심지어 9살 연하야? 안 돼 그건. 그러니까 옥수님이랑 상철님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남들이 다 까는 사람은 별로 까기 싫어하잖아.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저를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상철님을 까기 시작한 게 접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남들이 다 상철님을 욕하니까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상철님에 대해서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옥수님도 여태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옥수님이 지금 나이가 86년생이면은 40 지금 1살인가 그렇잖아. 근데 지금 상철님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옥수님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옥수님도 아쉬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대화까지는 끝까지 듣고 나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옥수님이 친구들이 절대로 남자 혼자 벌게 하는 거는 안 된다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철님이 그러면은 네가 내려오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나 이거 못 보겠어 진짜 씨. 나 이런 거 진짜 못 봐. 저 새끼 왜 저래. 나 진짜 제가 이거 항마력 딸리는 거를 너무 못 보는데 갑자기 상철님이 그 옥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또래에 비해서 돈을 좀 많이 버는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상위 5% 안에 든다는 얘기를 갑자기 옥수님한테 하시는 거야. 그냥 급여 자기가 벌이 수준이 안 그래도 시동을 부릉부릉 거는 게 아까 전부터 느껴졌어. 아까 전에 아침에 맨 처음 대화했을 때도 자기가 어느 정도 벌이는 괜찮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시동을 걸려는 게 느껴졌는데 이제 초조하다 보니까 상철님이 내가 내 나이 또래에서는 이제 돈을 버는 수준이 상위 5%야 라고 하면서 이제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남성분들이 연애 초보분들이 하는 실수인데 능력남들이 하는 실수기도 합니다. 이제 남자들은 이제 초조할수록 이 여자를 꼭 잡아야겠다는 느낌이 들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의 끝판왕이 이제 어디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포르쉐 키 같은 거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는 약간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런 남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수님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필라테스 샵까지 운영하면서 지금 41살의 저 외모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면 20대 30대 때는 진짜 날고 기는 남자들이 다 들이댔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어필하는 남자들이 차고 넘쳤을 텐데, 그러니까 상철님은 보면은 세계관이 너무 좁아요. 상철님은 도시에서 살기 싫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도시를 좀 나가보셔야 돼. 옥수님은요 상철님의 연봉을 월마다 버는 남자들을 20, 30대 때 만나보셨을 거예요. 모르기는 몰라도. 물론 그 남자들이랑 결혼까지는 못했겠지만 옥수님이 듣기에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래서 옥수님이 듣다가 정말 무미건조하게 대단하네 대단하네라고 네 글자로 리액션을 쳐주시는데 정말 영혼이 빠져나간 표정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95년생 상위 5% 상철님이 옥수님한테 지금 연봉으로 플러팅하는 장면을 숙소에서 사람들이 다 베란다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무슨 대화인지 소리는 안 들리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광수님도 이제 조금 짜증이 나시는 표현을 조금 하고 계세요. 너무 오래 붙잡아둔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상철님의 대화가 이제 끝이 안 나니까 옥수님이 이제 얘기를 듣다가 뭐 나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내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철님이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옥수님이 난 근데 3일 차이는 확답을 줄 수가 없어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상철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다가 만약에 나를 옥순이가 거절을 하면은 나는 혼자 나가겠네? 라면서 옥수님한테 또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옥수님이 이제 표정이 썩었어요. 표정이 썩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제 정면으로 안 봐요. 상철님을. 이러면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해봐도 돼. 이러고 있어. 근데 이제 상철님이 거기서 하는 말씀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상철님이 아니 다른 여자한테 가가지고 나는 마음에 2명이 있어 라고 하면은 뭔가 좀 재는 것 같잖아. 나는 그게 싫어 라고 하니까 옥수님이 바로 지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여기 솔로나라잖아. 그러라고 있는데야 라고 하니까 상철님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옥수님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숨을 쉬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철님은 왜 힘들다는 건지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웃고 있어요. 왜 힘들다고 그러는 거지 얘가? 막 이런 눈빛으로 보는데 이제 옥수님이 거기서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대놓고 나 이제 방으로 좀 갈게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기 전에 옥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잘 된다면 내가 고흥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해 이 새끼야!
나 진짜 왜 저래 쟤. 아 나 진짜 아이씨 갑자기 옥수님한테 얘기가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데 상철님이 나의 최종 목표 꿈은 전 세계에 집 한 채씩 사는 거야 라고 갑자기 원피스의 루피가 되셨어. 갑자기 내 꿈은 해적왕이 되는 거야 라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급의 꿈이잖아 지금. 아이가 제가 무슨 남의 꿈을 비웃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꿈이 큰 사람을 저도 좋아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나는 원피스를 찾아서 해적왕이 될 거야 라는 선언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옥수님한테 갑자기 그러니까 어지간히 옥수님을 잡고 싶나봐.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는 남자라는 거를 옥수님한테 어필하고 싶은 거는 알겠어. 왜냐면은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상대는 지금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치과 의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철님은 나이도 자기가 훨씬 어리고 이제 많이 꿀린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옥수님한테 어떻게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금 나사에 취직을 할 거예요. 나사에. 그래서 자기가 미국 영주권을 따려고 하는 이유도 내가 이제 나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다. 나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집을 한 채씩 사는 게 내 꿈이다. 나는 이민을 갈 수가 있어. 왜냐면 나는 기술자니까. 그래서 기술자 이민을 갈 수가 있고 블라블라 하면서 막 또 일장 연설을 하고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스페이스 X에도 조금 가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학사를 이제 졸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학사 졸업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또 그쪽 관련해가지고 또 경력을 좀 쌓아야 된다.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자기한테는 그런 계획들이 다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철님을 보는 남성분들이 상철님을 보는 게 왜 힘들 거냐면요.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요. 저는 상철님 같은 식으로 여자를 꼬시려고 했던 적이 저는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웬만한 남자들은 저런 거 다 해봤잖아. 우리 솔직하게 진짜로. 저도 20대 초반 막 이럴 때 심지어 저는 이제 상철님과 같은 고졸이라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제 친구들은 다들 대학교 다니고 이제 좋은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여자를 만나잖아요. 여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요. 여자들이 하는 질문이 처음에 이거야. 어느 대학교 다니세요? 라고도 안 물어봐요. 대학교 다니세요? 라고도 안 물어봐.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20대 초반이면 대학생인 게 당연한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20대 초에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여자들이랑 만나면은 과를 물어보는 거야. 과는 개뿔 나 지금 노가다 다니고 택배 상하차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최대한 있어 보이는 답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땠었냐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따가 옥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건데 옥수님한테서도 과거의 제 모습이 보이고 상철님한테서도 과거의 제 모습이 보여가지고 제가 참 이분들을 막 이렇게 되게 막 저 새끼들 왜 저래라고 마냥 깔 수는 없어요. 왜냐면 누구나 다 가슴속에 자그마한 상철 한 명씩은 있고 자그마한 옥순 한 명씩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격지심이 20대 때 막 있고 막 이랬었다 보니까 돈도 쥐꼬리만큼 벌지 막 내가 괜히 꿀리는 것 같지. 여자애는 대학교 다니고 이제 집도 잘 사는 것 같고 이런데 나는 뭐 쥐뿔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괜히 나는 사실 별 계획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별 계획 없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뭔가 내가 이렇게 노가다 다니고 택배 상하차 다니고 이렇게 사는 이유를 나는 이렇게 돈 모아서 나중에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여자들한테 말을 하고 다녔었어. 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 쪽팔린데 저는 사실 그때 사업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어디 그냥 좀 번듯한 직장이나 들어가가지고 밥벌이나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2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내가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자체를 안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저희 동네 모든 사람들이라든지 막 약간 흑수저 동네에서는 약간 그런 기조가 있거든요.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 사업하면 패가망신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평생 살면서 그런 얘기밖에 안 듣고 살았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도 여자를 만날 때 괜히 내가 꿀린 것 같고 괜히 내가 고졸인 게 찔리고 막 이러니까 내가 지금 고졸인 이유? 나 돈 벌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더 부자 되려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여자들한테 그렇게 허세를 부렸던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상철님한테서 제 20대 초반의 모습이 보여가지고 너무 창피해. 약간
내가 그 20대 초반에 저렇게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도 모르고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여자가 나를 저런 표정으로 보고 있었겠구나라는 게 보이면서 내가 너무 창피함이 밀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철님은 확실히 아직 많이 어리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상철님 욕하는 남성분들도요, 내가 꼭 꼬셔야 되는 여자가 앞에 나타나면요 저런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기는 해요. 어떻게든지 내 능력을 여자한테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직업을 더 올려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진 거를 조금 더 많아 보이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모든 남자들의 그 심리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상철님이 그냥 솔직히 좀 귀여워요. 그냥 귀여운 수준이야, 내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솔로 이번 기수에 빌런이 너무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솔로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욕할 사람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상철이밖에 지금 사실 이렇게 막 딱히 욕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영수님도 제가 계속 매화마다 얘기하잖아. 그렇게까지 욕먹을 거 아니다. 저 정도의 꼰대는 어디나 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하는 게, 이번 기수에 막 특출난 막 빌런이 사실 딱히 없어요. 상철님은 그냥 여자 꼬시는 게 서툰, 근데 자격지심이 어느 정도 있는, 자존감이 낮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의 고졸 생산직 남성이에요. 그냥 사실상. 그리고 시야도 굉장히 좁고, 그러니까 상철님이 느끼기에 본인이 30대 상위 5%의 수입을 지금 가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자들이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려면요, 상철님이 서울에서 그 돈을 버셔야지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직장이든지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연봉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가냐?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그 연봉을 이기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철님이 뭐 모르긴 몰라도 본인이 뭐 상위 5%라고 하면은 한 연봉 한 1억은 받으시려나?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상철님의 직업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기도 해가지고. 근데 그거 준다고 해도 안 내려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면 서울에 사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요즘 부부들은요 대부분 결혼해도 맞벌이를 하잖아요. 근데 상철님이 만약에 연봉이 한 뭐 1억까지는 좀 그렇고 한 8천 된다고 봐요. 7, 8천 된다고 쳐요. 7, 8천. 상위 5%라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95년생 직장인 상위 5% 연봉이면 얼마야? 상철님도 분명히 여기 챗 GPT한테 물어봤겠죠. 상위 5% 연봉은 세전 7,500에서 8,2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높게 쳐가지고 한 8,000이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8,000 정도면은 월 실수령액이 한 530에서 54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상철님이랑 살면은 여자가 지금 하던 거를 다 때려치고 가가지고 지방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상철님이랑 산다고 해서 이 여자의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상철님이 정말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고 정말 본인이 하는 말대로 친구들의 고민 상담 같은 것도 다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사람이라면요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요즘 결혼하는 부부들은 대부분 맞벌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맞벌이 해가지고 530에서 540 못 버는 부부 없어요. 맞잖아요. 530이면은 한 명이 300만 원 벌고 한 명은 230만 벌어도 충분히 530은 벌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면서 살면은 그게 돼. 지금 아랫지방 내려가서 살면요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일단 그 지하철 같은 것도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제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 김포 살았었거든요. 김포에서만 살아도요 한 밤 11시 정도 되면은 배민을 켜면 배달되는 데가 없어. 씨. 강제 다이어트야 존나. 씨. 아니 저 야식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밤만 되면은 씨발 야식을 못 시켜. 문을 닫아놔가지고. 김포에서만 살아도 그런다고요. 근데 저 밑에 지방에 내려가면은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해지겠어. 그래가지고 상철님은 굉장히 이상한 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도시에 살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에 나와가지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우물 안에서 살고 계시다 보니까 상철님 주변에는 이제 같은 이제 고졸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졸들 중에서는 이제 많이 버는 걸 수가 있죠. 근데 옥수님이 살고 있는 서울에 나가면요 상철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버는 사람들이 깔리고 깔렸단 말이야.
그리고 더 무섭고 소름 돋는 사실은 뭐냐면요, 상철님은 지금 전 와이프한테 양육비도 적지 않게 주고 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적지 않게 주는 정도면은 지금 실수령액 그 550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많이 준다고 치는 거면 한 150은 주는 걸 거란 말이야. 설마 50만원 주고 나서 많이 준다고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한 전 와이프한테 한 150 준다고 쳐요. 그럼 얼마 남는 거예요? 400만원 남는 거예요.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삶의 질을 여자들한테 제공해줄 수 있어가지고 저렇게 대단하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물론 상철님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돈 잘 버는 거는 맞아요. 무슨 제가 뭐 연봉 7천 8천이 적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자가 모든 거를 포기하고 내려갈 만한 대단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대단하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서울에서 살면서 저렇게 벌면은 진짜 미친 개 1등 신랑감이 맞는데, 저기 전남 산골짜기에서 내가 한 달에 550을 버니까 근데 여기서 150만 원은 전 와이프한테 양육비로 떼줘야 돼서 400만 원을 버는데 400만 원으로 너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줄게. 애초에 거기 내려가면은 떵떵거릴 수 있을 인구가 없어. 거기 내려가면은 내가 떵떵거릴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말을 하면은 사람이 없어서 메아리만 친단 말이야. 그런 데 가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400만 원으로 지금 여자랑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철님은 확실히 이게 본인의 얼마나 흑역사인지를 조금 알아야 돼. 그냥 시야가 너무 좁고 어리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전 국민이 다 보는데 지금 야, 나는 솔로는 공인회계사 영수도 지금 개후려치기를 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나와가지고 상철님이 돈부심을 부리니까 이제 너무 황당하네. 야, 나는 솔로는 변호사들이 나가도 욕을 먹는 그런 데인데. 아이고 진짜 귀엽다 귀여워. 아유 진짜. 상철이 상위 5%라는데 1억 될 거야. 1억 안 돼요. 1억은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1억 원 이상이면요 상위 1%입니다. 그러면 상철님 성격에 저렇게 올려치기를 좋아하는 상철님 성격이면은 분명히 상위 1%라고 했을 거예요. 연봉이 1억이었으면은. 근데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상철님의 이제 1대1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상철님은 뭐 옥수님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철님은 좀 넓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아. 도시에 살기 싫다고 하셨는데 도시에 좀 살아보셔야 돼. 지금 너무 우물 안에 살고 계셔. 상위 5% 연봉인 거는 맞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상철님의 그 연봉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 연봉을 서울에서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예를 들어 저만 해도요. 저 어릴 적에 그 노가다 다니고 택배 상하차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지방 숙식 노가다를 하면요. 그 당시에 이제 노가다 한 달 개빡세게 하면은 그 당시에 300만 원을 벌었었습니다. 300만 원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때 10년도 더 전이니까. 근데 지방 숙식 노가다를 하면은 막 400, 500을 번다는 거야. 잘만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야근까지 하고 하면은 막 5, 600을 벌어서 이제 들고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노가다 그 식장 아저씨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설득을 했었는데 가기가 싫었어요. 저는 그때도 돈의 환장에 있었을 때였는데도 가기가 싫었어. 2배를 벌 수 있다고 하는데도. 왜냐면은 지방에 내려가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렇게 돈의 환장에 있었을 때도 지방은 도저히 못 가겠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500, 600을 서울에서 벌지 않으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거기서 나고 자란 토박이 여성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가지고 상철리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이네. 너무 안타깝네요. 지금 저거를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하게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철님은 지금 이 대화의 맥락을 아예 못 읽고 옥수님의 비언어를 아예 못 읽고 옥수님도 자기한테 이제 마음이 있다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하신 상태로 돌아가셨고요. 이렇게 또 긴 대화를 끝내고 온 옥수님께서는 또 숙소로 돌아가신 상태에서 대낮부터 맥주를 까십니다. 맥주를 까셔가지고 영자님이랑 둘이서 대낮부터 깡 맥주를 들이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벌컥벌컥 맥주 한 캔을 들이키고 계시고요. 이것도 진짜 웃긴다. 지금 옥수님이 나가서 너무 힘들었다고 영자님한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 결론을 내려달라는 거야? 이제 겨우 3일차인데? 아니 지금 3일밖에 안 됐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졸라 웃긴 게 뭐냐면 너도 여태까지 지금 영철이한테 영철이가 너가 10대 0이 아니라고 서운해했잖아. 아니 방금 전까지 영철이를 잡돌이를 해놓고서 지금 자기 말대로 지금 이제 3일차 아침이에요. 지금 이틀 맞고요.
그리고요 3일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인데 여태까지 영철이를 다그치면서 왜 나 불러러 안 왔냐고 다그친 게 영자님 본인이세요. 근데 갑자기 옥수님이 밖에 나가가지고 상철이가 나한테 대답을 강요해가지고 나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영자님이 자기가 한 일은 지금 다 까먹으셨나봐. 갑자기 아니 이제 3일차인데 무슨 확답을 달라 그러는 거야? 너무 웃긴다 막 이러고 있어. 아 진짜 네. 야 이런 내로남불은 참 볼 때마다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상철이보다는 광수가 낫지 않아? 근데 광수랑 상철이 말고 그러면 혹시 또 다른 남자도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옥수님이 경수님하고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옥수님의 이제 1대1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상철님이랑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저 정도로 싫으면 말을 하지. 그러니까 왜 자꾸 받아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걸쳐놓는 거죠 뭐. 일단 걸쳐놓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전 스케줄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데이트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랜덤 데이트라고 합니다. 지금 이 랜덤 데이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요. 남녀가 이제 랜덤으로 어떤 그 옷을 골라요. 그런데 옷에 애칭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애칭이 부인, 자기, 공주, 마님, 애기, 달링, 스위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옷마다 다 짝꿍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짝꿍은 여보고 애기의 짝꿍은 애기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짝꿍이 다 있는데 남녀가 고른 것들이 서로 맞으면은 이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게 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선택을 하신 분은 정희님이신데 정희님은 광수님이랑 랜덤 데이트 매칭이 되셨고요. 그리고 현숙님, 영철님이랑 매칭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옥수님은 옥수님은 상철님이랑 됐습니다. 그래서 옥수님의 표정이 좋지가 않아. 옥수님은 지금 이번 데이트는 조금 가볍게 하고 싶어가지고 인터뷰에서 경수님이랑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상철님이랑 되니까 옥수님이 이제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모든 거를 체념한 표정입니다. 꿈이 너무 커도 피곤해요. 전 세계에 집 한 채씩을 산다는 게.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는 제가 볼 때는요. 저의 예상이자 추측입니다. 그냥. 제가 저런 적이 있었다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저거 실제로 나 무조건 저거 이뤄내야겠다 이런 생각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최대한 지금 치과 의사한테 꿀려 보이기 싫어서 지른 거예요. 그냥 전 세계에 집 한 채씩을 살려면요 본인의 나사에 취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사를 본인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막 질러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만큼 꿈이 큰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려고 치과 의사한테 꿀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짜쳤다는 겁니다. 제가 뭐 꿈이 큰 사람들을 저는 응원한다니까요. 응원을 하는데 저거는 너무 그러니까 제가 괜히 원피스 루피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해적왕이 될 거다 수준의 약간 너무 말이 안 되는 왜냐면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상철님은 자기가 현실주의자고 나이에 비해서 어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말 나사에 가고 싶고 뭐 스페이스 X에 가고 싶은 거 뭐 알겠어 그러면은 현실적인 수입 같은 것도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정말 실제적인 꿈이면은 근데 아무리 거기에 간다고 해도 전 세계에 집 한 채씩을 사는 거는 오바라는 거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벌이로 안 되는 꿈을 또 얘기를 하고 있냐? 초조해서 그런 거예요. 초조해가지고. 제가 별의별 거짓말 저도 다 해봤다니까요. 내가 경험자라서 아는 거야. 제가 어떤 얘기까지 해봤는지 아세요?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어린 구독자분들한테 그러잖아요. 나도 옛날에 너네보다 더 병신이었다라고 하면서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를 좋아하잖아. 저도 20살 21살 막 이럴 때 뭐 저 때는 이제 뭐 나이트클럽도 가고 막 이렇게 클럽도 가고 그러면요 거기 가면은 잘 사는 남자들이 오죽 많아요. 그때도 막 남자들 뭐 스포츠카 끌고 오고 막 이런 남자들 사이에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별의별 구라를 다 쳤었단 말이에요. 저도 어리니까 이해해주세요. 저는 그때 상철이보다 또 10살은 더 어렸을 때였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노가다 다니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여자랑 잘 됐어 결국에는. 그리고 잘 되면은 그 여자랑 만남을 좀 이어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노가다 하는 거를 들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떤 구라까지 쳐봤냐면은 우리 아빠가 건설회사 사장이다. 그래가지고 아빠 밑에서 나 경영 수업 받으러 나가는 거다 이 정도까지 제가 구라를 쳐봤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눈이 뒤집히면은 남자들이 그러니까 저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쳐본 남자들은 거의 없겠지만 크고 작은 구라 크고 작은 허세는 다들 부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같은 고졸이잖아. 그래서 저 마음을 안다니까 그냥 막 날리는 거야. 그냥 전 세계에 집 한 채씩 사고 막 이러는 거를.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정도의 꿈이 큰 남자잖아요. 그런 꿈이 있고 비전이
비전이 있고 나의 확고한 인생관이 있는 남자라면요, 옥순이한테 내가 애를 봐도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꿈이 큰 사람이면요. 옥순이한테 내가 서울로 가가지고 나 애도 잘 봐, 내가 애 볼게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꿈이 큰 사람이고 포부가 큰 남자라면은. 근데 상철님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자기가 뭐 나사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서울로 와가지고 옥순이가 필라테스샵 운영하면은 나는 당장 애 보고 애 젖주고 막 그럴 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아예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나는 그게 너무 귀엽게 느껴져요. 그냥 아이고 저 화상을 어떡할까 막 이러면서 아유 참. 어쨌든 그래서 옥수님이랑 상철님이 이어졌고요. 저 상철님이 그냥 거짓말한 게 또 하나가 여기서 들통이 났네요. 아까 전에 자기가 이제 광수님한테 조금 일침을 놓겠다고 인터뷰를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난 도시에 가서 사는 게 싫다. 왜냐면 도시에 가면은 사람들 눈치를 봐야 돼서 싫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굉장히 반대되는 말을 하시는 게, 지금 이제 옥수님이랑 상철님이 랜덤 데이트 커플이 돼서 상철님이 이제 옥수님한테 앞에서 이제 프로포즈 하듯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은 이제 옥순이 잡는 약간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철님이 덜덜덜 떨고 있어요. 진짜로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막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옥수님이 왜 이렇게 떨어 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너무 보고 있잖아 이러는 거야. 너 눈치 안 본다며 이 새끼야. 너는 광수랑 다르게 눈치 보는 남자 아니라며. 아니 근데 여기서 여기 그래봐야 끼케맞자 사람 몇 명이나 있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떨린데 자기 방금 전까지는 광수한테 일침 놓을 때 사람들 눈치를 왜 봐요?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이거 광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난 눈치 안 봐. 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 이 소리를 해놓고 갑자기 옥순이가 왜 이렇게 떠냐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눈치를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상철님은 이거 제가 첫 화 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어떤 롤이 있어.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남성상이 있어. 자기가 꿈꾸는 어떤 남성상이 있고 그 남성 상대로 살고 싶어하는 남자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멋진 남자는 꿈도 되게 커가지고 전세계에 집 한 채씩 사고 막 이럴 정도로 포부가 큰 남자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는 남자여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항상 진중해야 되고 또래보다 어느 정도 이제 통찰도 있어야 되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본인이 그런 내공까지는 사실 안 되고 그런 정도의 꿈도 없고 사실은 포부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다 설명을 드렸죠. 정말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요, 나사에 취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한다는 목표를 갖죠. 왜냐면 아무리 그 연봉이 세도 연봉 받는 직장인이 전 세계에 집을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본인의 계획이라는 건 정말 뜬구름 잡는 계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본인이 하는 말들이랑 본인이 하는 행동이 지금 하나도 매칭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커플 매칭이 시작됐는데요. 영자님의 데이트 매칭 상대는 영수님입니다. 그리고 순자님의 데이트 상대는요, 영호님입니다. 그리고 정숙님의 데이트 상대는요, 경수님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마지막 남은 영숙님의 데이트 상대는 영식님으로 정해졌고요. 이 두 분은 상당히 운이 좋네요. 거의 두 분 입장에서는 이거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잘 매칭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광수님이 속이 부글부글 끓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광수님은 상철님이 계속 해가지고 옥수님을 불러내는 것도 이제 못마땅했었는데 이렇게 둘이 이어지기까지 했으니까 광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결국에는 옥수님을 조금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또 상철님이 그 말을 끊고 저 멀리서 달링 갑시다. 옥수님의 지금 애칭이 달링이에요. 랜덤 데이트의 룰이 서로 간의 애칭으로 무조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름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상철님이 달링 빨리 갑시다 라고 부르면서 찰나에 광수님과 옥수님의 그 대화까지도 이제 끊어냅니다. 그냥 광수님 입장에서도 상철님이 싫을 수밖에 없기는 해. 어쩔 수는 없겠다. 그래서 랜덤 데이트의 첫 주자는 현송님과 영철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철님이 현송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영철님이 원래 베드로 영철님이시잖아. 그래가지고 영자 앞에서만 영자한테 충성을 다한다고 하고 뒤돌아서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영자를 항상 부인하잖아. 근데 현송님한테는 나가면서 친한 친구 재수씨랑 밥 먹는 느낌이다 하면서 선을 확 그어버립니다. 정말 마음이 없나 봐요. 영철님은 지금 정희님이랑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말 한마디 섞은 걸로 이제 마음이 좀 간다고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송님은 영철님의 스타일이 정말 아닌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둘이 무슨 꽁냥꽁냥 되는 남녀간의 대화는 그냥 아예 없었고요. 현숙님은 지금 경수님의 그 소름 끼치는 발언을 다 듣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경수님이 아직도 좋다는 입장이셔가지고 영철님이 현숙님을 안심시켜 주려고 경수님도 현숙님한테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안심을 시켜줬고요. 둘이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가가지고 뭐 영철님이 고기를 내가 한번 구워보겠다 라고 하면서 뭔가 대단한 거라도 한다는 듯이 고기를 굽고 계시는데요. 이제 현숙님이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근데 애들 키우고 이러면서 어떻게 고기를 한 번도 안 구워보셨어요? 라고 하니까 평소에 어머니나 친구들이 굽다 보니까 집게 잡을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철님도 사실상 본인이 혼자 육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혼자 육아를 하신 게 아니네. 그 어머니랑 같이 지금 살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아빠랑 애들이랑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집인가 봐요.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뭐 경수님 얘기하고 있고 둘이서 그냥 먹방만 찍다가 그냥 끝나버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영호님과 순자님의 데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두 분 간의 어떤 썸 같은 거는 아예 없는 느낌이라서 이것도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드디어 옥수님과 상철님의 데이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철님의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아주. 그래서 옥수님이 이제 상철님의 조수석에 타는 순간부터 이제 불안하셨나봐. 또 진지해질까봐 불안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타자마자 허니예요. 지금 허니랑 달링입니다. 허니 텐션 올려라고 차에 타자마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루하게 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철님이 옥수님한테 아까 갑자기 말 끄는 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옥수님이랑 광수님이랑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상철님이 말을 확 끊으면서 이제 나가야 된다고 확 잘라내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차 안 대화를 이제 쭉 봤는데요. 차 안에서 대화가 나오는데 이 커플의 끝이 지금 이제 보이기는 하네요. 확실히 뭐 진작부터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 옥수님이 어떤 성향인지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옥수님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다고. 옥수님도 좀 어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옥수님과 상철님한테서 다 저의 어릴 적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다 그랬잖아. 지금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데이트 때 옥수님이 다대일 데이트를 해가지고 옥수님이 계산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고기를 먹으러 가가지고. 그래서 상철님이 그 운전을 해가지고 고깃집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뭘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음식점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살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별게 아닌 말이잖아요. 근데 옥수님이 갑자기 여기서 이상하게 정색을 해버립니다. 옥수님이 막 이상한 걸로 정색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회성이 탑재가 된 사람이잖아요. 자영업도 하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정색을 할 일이 아닌데 그런 거를 정하고 들어가는 게 편해? 누가 낼지를?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철님이 깨갱하면서 내가 뭐 말 실수한 건가 하면서 정하지 말까요? 라면서 이제 눈치를 봐요. 그래서 옥수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누가 계산할지 정하고 들어가는 게 뭐 편한 건가 해서 물어보는데 상철님은 지금 자기가 뭘 실수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난 기수 영철님 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기가 여자한테 일단은 잘 보이고 싶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 여자가 뭐 때문에 지금 나에 대한 점수를 깎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으니까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철님이 만약에 뭐 후배들이나 동료들이랑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미리 뭐 정하거나 뭐 이러면서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상철님이 뭐 중언부언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옥수님은 여기서 또 썩은 미소를 날리면서 또 진지해졌어 막 이러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1대1 인터뷰 장면이 또 나오고 있는데 옥수님의 1대1 장면에서 그냥 상철님이 오늘은 제가 살게요 라고 하는 그게 불편하게 느껴졌대요. 이거를 왜 굳이 지금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아니 살 생각이면은 이따가 계산할 때 사면 되는데 이거를 왜 굳이 지금 말하냐 지금 이러면서 이상한 데에서 옥수님이 지금 감정이 상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왜 옥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보는 옥수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회피형이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옥수님이 지금 왜 이러는지를 100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회피형이라고 하면은 회피형 애착만 요즘에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회피형이 아니라 갈등 회피형이라는 게 있어요. 옥수님은 첫 번째로는 타인 지향성이라고 하거든요. 타인 지향성이 일단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옥수님이 여태까지 했던 말들을 다 종합해보면요. 맨 처음에 옥수님이 나왔을 때 자기가 결혼을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상대방 그러니까 그 당시 시어머니가 너네 이제 결혼할 때 되지 않았니? 라고 해가지고 그쪽
상대방의 시어머니가 결혼을 밀어붙여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상철님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연하를 만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다. 남자 따라서 시골에 간다고 하면은 친구들이 뜯어 말릴 것 같다. 친구들이 남자가 집에서 가정일하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자기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핑계를 대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굉장히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취향 이런 것보다 사회적 시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타인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 행복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사실 상철님도 비슷한 성향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해야 남들이 나를 멋있게 볼까 같은 것들을 좀 먼저 고려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도, 그리고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직업을 고를 때도 그렇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옥수님은 항상 자기의 취향이라든지 자기의 결정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항상 친구들이 어떻게 볼까? 친구들이 뜯어 말릴 거야. 친구들이 그러지 말랬어. 옛날 시어머님이 밀어붙였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습관이 있고, 지금 상철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 거잖아요. 사실상 상철님이 지난번에 얻어 먹었으니까 오늘은 제가 살게요라는 말이 정 떨어질 만한 부분이 전혀 아니잖아. 근데 저도 이런 적이 많아가지고 지금 얘가 왜 이러는지를 알거든. 아, 옥수님한테 얘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게 상당히 성숙하지 못한 처세인데, 저도 어릴 적에 여자애들이랑 사귀다가 제가 질리면요, 네가 싫어졌다고 못하겠는 거야. 네가 싫어졌다고 말도 못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무 나쁜 놈으로도 남기 싫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얘가 싫으면은 솔직하게 싫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네가 이렇게 잘못해서 나는 너한테 헤어지자고 할 수밖에 없어라는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었었어요. 저도 헤어질 때. 뭐냐면은 괜히 꼬투리를 이상하게 잡아. 분명히 이 여자애가 뭐 서운해할 만한 일도 많고 화낼 만한 일도 많은데 너 이거 갖다가 화를 내? 나 이것 때문에 너한테 정 떨어졌어. 이러면서 이상하게 꼬투리를 잡는 거야. 근데 옥수님이 지금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상철님한테 그냥 나 그냥 너 별로야 라고 그냥 얘기하면서 너 다른 여자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을 못하겠으니까. 왜냐면 갈등 회피 성향이라고 했잖아. 저도 회피형이라서 저 막 그랬잖아. 저도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할 때 이거 여성분들이 들으면 진짜 개씹 극혐하실 일인데 저는 헤어지자고 카톡을 보내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왜냐면은 다 보는 걸 못 보겠어. 내가 회피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저는 여자친구를 사귈 때뿐만이 아니라 저는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와도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거랑 마주하는 게 싫어 내가. 그래서 옥수님이 어떤 성향인지를 지금 알 것 같아요. 옥수님이 약간 그 남한테 자기 감정을 이제 솔직하게 말도 못하. 저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한 30대 돼가지고 고치기는 했는데 헤어지자고 그럴 때 괜히 그 상대방을 탓하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헤어지자고 하는 게 제가 어린 행동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아 그래 내가 감정이 식었으면 솔직하게 그냥 말해주는 게 이게 서로에 대한 매너겠구나 해가지고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솔직하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옥수님은 아직도 상철님이랑 관계를 끝내야 된다는 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데 약간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가 싫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상철님한테 대해서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지금 하나 둘씩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잔인한 일입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상철님은 옥수님한테 너무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과거에 꼬투리를 잡아서 헤어졌다고 했지만 저도 반대로 이렇게 꼬투리를 잡혀서 헤어진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상대는 나한테 짜증을 내는데 사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상대를 잡고 싶으면 이걸로 미안하다고 해야 돼. 내가 고치겠다고 해야 돼. 사실 안 고쳐도 되는 건데. 상철님이 지금 이런 입장인 거예요. 지금 상철님은 내가 사겠어요 라고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옥수님이 갑자기 기분이 상한 게 보이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뭐 잘못한 거예요? 아니 안 정해도 돼요. 막 이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깨갱깨갱 하고 있는 모습이 나는 이제 상철님도 조금 안쓰러워 보여.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옥수님도 좀 성숙하지 못한 회피형인 사람 같고 상철님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옥수님은 본인이 어떤 책임 같은 거를 지는 게 싫고 막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얘기 같은 것들을 할 때 항상 친구 핑계를 대거나 상대방 부모님 핑계를 대거나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부분이 되게 솔직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계속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상철님에 대한 마음이 본인이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철님한테 솔직하게 말을 못하겠으니까 이상한 꼬투리를 잡으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상철님이 좀 많이 불쌍해지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부연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근데 상철님은 지금 옥수님의 이 마음을 꿈에도 모른 채 여기서 또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옥순이랑 대화를 훨씬 더 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옥순님한테 그 찰나의 순간에 광수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개정색을 하면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철님은 옥수님의 그 표정을 못 읽어요. 옥수님이 이제 계속 진료하는 표정이 나오는데도 상철님이 아니 나는 아무래도 광수랑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지 라고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옥수님이 아 근데 또 너무 진지해질 것 같은데 우리 들어가서 얘기하자 라고 말을 또 돌리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차 안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음식점에 들어가자마자 또 옥수님이 너무 딥해지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옥수님이 다시 한번 그 상철님이 또 진지해질까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지한 사람이 좋다고 한 거는 맞는데 너무 매사에 진지한 게 아니라 속 안이 진중한 사람이 좋다고 한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 너무 무거워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상철님이 당황해가지고 아 내가 그런 걸 생각을 못했다, 내가 배려가 너무 없었네 라고 하니까 옥수님이 그래서 연하남인가봐, 이게 다 가르쳐줘야 되잖아 라고 연하가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옥수님이 이제 쌓였던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현실 토크를 하기 전에 일단 마음이 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거를 또 상철님은 또 진지를 또 잡수시고 진심으로 사과할게 이러고 있어. 그래서 상철님이 더 이상은 진지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상철님이 진짜 말주변이 없기는 해요. 옥수님이 자이로 토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상철님이 정말로 옥수님이랑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으면은 나중에 애를 낳으면은 네가 살림을 하니 내가 살림을 하니 이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뭔지를 대충 검색이라도 해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옥수님한테 대고 자이로 토닉 한다고 하셨죠. 약간 그러면 테크토닉 같은 건가? 요지를 하고 있어. 아니 상철님은 만약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본인이 막 우주선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렇다고 했잖아.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드립을 쳤으면 진짜 개 정색을 했을 것 같거든요. 상철님은 안 그래도 약간 열등감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자기는 남의 직업을 가지고 감히 무슨 뭐 테크토닉 심지어 한물 간 춤이잖아요. 그거랑 연관을 지어가지고 지금 드립을 치고 있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표정 관리가 또 안 됩니다. 정말 황당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무슨 뭐 테크토닉을 자기가 막 이렇게 춘다느니 막 이러고 테크토닉도 이렇게 치잖아 하면서 막 되도 않는 드립을 막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철님이 계속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냥 진짜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노잼 인간이에요. 막 계속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막 유머러스함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뭐 나가가지고 우리 달빛 아래에서 뭐 춤출까 막 이런 얘기도 다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옥수님의 표정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굳어갑니다. 아주 이제 눈도 안 마주치고 있어요. 아 춤추자고 막 이러고 있어. 아 진짜 그만 그만. 나 진짜 보기 너무 힘들어.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또 상철님이 진지하게 싫다고 하니까 어디서 약간 최불암 시리즈 제 시대 때만 아는 약간 그런 건데 최불암 시리즈 만드기 귀신 약간 이런 시리즈 유머 전집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제 시대 때. 거기에서나 나올 법한 또 유머를 하고 있는데 무슨 뭐 영국이랑 독일 중에 어느 나라가 더 젊은지 알아? 막 이러면서 퀴즈를 내요. 그래서 옥수님이 또 전혀 관심 없는 표정으로 영국이랑 독일 뭐 어떤 나라가 더 젊을까? 난 모르겠는데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상철님이 굉장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영국이 더 나이가 많아. 왠 줄 알아? 이유식을 끊었거든. 아니 난 너무 충격적인 게 저게 자기는 정말로 웃기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유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유식이라는 게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유. 그래서 이유식을 끊어서 나이가 더 많다. 그래서 옥수님도 듣다가
누나를 계속 아래로 불리고 있어. 아, 그러니까 저것만 해도 얼마나 저 시골 생활이 재미가 없고 도파민이 안 나오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이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는지가. 솔직히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유머가 지금 가당키나 해요? 제가 괜히 최불암 시리즈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정말 저거는 최불암 아저씨가 들어도 웃지 않을 유머예요. 저거를 누가 웃어 대체. 아니 뭐 상철님은 도파민의 역치가 낮을 수는 있기는 하겠다. 아우 나 갑자기 어깨가 땡겨 지금. 아우 저 이유식 내가 2026년도에 이유식 유머를 들을 줄이야 진짜. 진짜로 우리 여태까지 영수님한테 막 틀딱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악플 달고 이랬잖아. 영수님이 상철님보다는 한 5만 배 정도 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나이가 다가 아니다 아주. 설마 저게 이공계 남자들의 평균인 건가?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고 싶진 않아요. 아이 노력하면 다 됩니다. 아이. 상철님은 너무 이제 자기가 고립돼서 살고 고립돼 있는 자기 자신의 심취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봉 뭐 7천 8천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를 전남 고흥인가 거기까지 불러다가 살게 하면은 그 여자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허황된 망상까지 하고 계시잖아. 그래가지고 상철님은 진짜 넓은 세상으로 한번 나가 보셔야 돼. 그래서 이따가 뭐 상철님이 악기도 연주해준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정말 모든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필살기들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옥수님이 전혀 기대가 안 되는 표정으로 그래 기대할게 허니 이러면서 눈도 안 마주쳐 그냥 음식만 보고 있어. 기대할게 허니 하면서 음식만 먹고 있어. 상철님 덕분에 리섭님 연애 강의 구매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어요. 본인이 상철님처럼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사서 보세요. 아 근데 상철님은 진짜 개똥볼을 계속 차고 있다. 아 광수님은 여태까지 옥수님이랑 얘기하면서 상철님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철님은 지금 옥수님이랑 얘기를 하는 중에 광수님 뒷담화를 까고 있습니다 지금. 광수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광수님한테 손을 몇 번이나 내밀었는데 광수가 그걸 거절했다면서 자기는 많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티를 또 내는 거죠. 어리기도 하고 쫌팽이 같기도 하고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모든 삼위일체가 다 완성이 돼버리네요 아주. 야. 그래서 상철님이 하시는 말씀이 광수가 나를 그렇게나 싫어하고 나를 견제하는데 나는 옥수님한테 가가지고 광수님이 나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지가 너무 걱정이 된다 궁금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옥수님이 단도리를 쳐줍니다. 그래도 아니 광수님은 뭐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나한테 상철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옥수님은 이 상철님의 말을 지금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수님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상철님이 나랑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뭐 견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너무 상철님이랑만 얘기를 해가지고 광수님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스무스하게 넘기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상철님의 1대1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상철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아니 남자라면은 자기가 직접 원하면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직접 나서가지고 쟁취를 하면 되는 거고 직접 나서가지고 갈구하면 되는 건데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가지겠어요? 라면서 이제 PD한테 또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광수님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조금 더 노력했고 제가 더 적극적이었고 제가 더 빨랐던 것 뿐이에요 라고 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옥순이를 붙들고 있었던 거는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옥수님이 분명히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왜 대화 신청을 하지 않았냐 라고 하시는데 광수님은 옥수님이 피곤하실까봐 배려를 한 거죠. 상철님 같이 눈치도 지지리도 없어가지고 옥수님이 조금만 쉴만하면은 기어코 불러내가지고 그 진지를 잡수시면서 진지 빠는 대화를 옥수님이 그렇게나 싫어하시는데 어거지로 옥수님이 그렇게나 눈치를 주는데도 끝까지 부여잡고 얘기를 하는 장면을 광수님은 계속해서 목격을 했었고 광수님은 상철님이랑 다르게 배려라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상철님은 그런 광수님을 보면서 광수님이 용기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는데 뭐 결제를 하면서도 아까 전에 옥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옥수님한테 제가 결제를 해도 될까요? 막 이러면서 또 허락을 받으려고 하니까 옥수님이 허락받는 게 더 불편해 하면서 또 그거 갖다가 또 눈치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상철님이 머뭇머뭇하면서 결국에는 결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차로 돌아와가지고 아까 상철님이 말씀하신 악기 연주를 해준다고 합니다. 필살기인가 봐요 이게. 카주라는 악기라는데 전 처음 들어보는 악기네요.
오늘 나 너무 힘들어. 나 왜 저래? 쟤 진짜 왜 저래? 아니 쟤 왜 저래? 아이 씨발 저거 뭐야? 저거 벌칙이야 뭐야? 쟤 왜 저러는 거야? 저거를 정말로 여자한테 점수를 따려고 갖고 온 거야? 아니 카주라는 악기를 아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카주라는 악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갑자기 제가 지금 오버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명탐정 코난 노래를 연주를 하는데 난 이게 연주라고 불러도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냥 나 지금 이걸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명탐정 코난을 안 봐서 잘 몰라요. 그냥 대충 따라하는 겁니다. 진짜 이런 소리가 나요. 아니 나 이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 뭐든지 이거 나 이거 에어컨 리모컨으로 했어. 이게 카주예요. 놀라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이게 카주입니다. 아니 씨발 진짜 나 이거 지갑으로도 할 수 있어. 이거를 씨발 여자 앞에서 하고 있어요. 저게 뭐야 씨발 진짜. 아니 나는 약간 내가 아끼는 누군가가 인질로 잡은 상태에서 너 방송에 나가서 뿌뿌뿌뿌 이거 안 하면은 너 인질이 잘못될 줄 알아 라고 이제 협박을 받으면은 겨우겨우 나가가지고 그때도 이제 방송에서 할지 말지 고민을 한 상태로 겨우겨우 할 것 같은 퍼포먼스거든요 저거는. 근데 저거를 인질로 누군가가 잡혀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차라리 캐스터 매치를 쳤으면은 그게 더 나았을 것 같아. 아 진짜 와 진짜 저 사람 사는 데가 어디랬지? 그 전남 고흥? 고흥에는 저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옥수님이 듣다가 나 좀 살려줘 씨발 나 지금 나 진짜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진짜 이거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아우 나 더워. 나 지금 에어컨 18도로 틀어놨는데도 지금 더워. 나 지금 나 지금 그래가지고 옥수님이 듣다가 이거 노래 아니야 그냥 속마음이 나왔어. 참다가 지금 두 번째 곡 연주를 시작하니까 이거 그냥 노래잖아. 그러면서 옥수님이 뚜둔 입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 악기라기보다는 이라고 말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진지하게 상철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좀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으면은 여기서 진지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비슷한 거야 약간 막 이러면서 비슷해 비슷한 건데 그래도 아끼긴 아끼하면서 좀 웃으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상철님은 또 진지를 잡수시면서 카주의 진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래는 성대가 울리는 거고 이거는 소리가 어떻게 뻗어 나가는 거야 하면서 전혀 궁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옥수님의 1대1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노력하는 거는 알겠고 그게 굉장히 좋은 모습일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번 화가 끝이 나버렸네요. 진짜 저 카주라는 게 대체 뭐야. 나 살다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저거. 아니 근데 진짜 진심으로 너무 죄송한데 상철님이 저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뛰어나고 더 열심히 살았고 더 똑똑한 사람인 거 맞는데 저 순간만큼은 진짜 어디 모자란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 정말 진지하게. 물론 상철님도 저를 볼 때 어디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시겠지만 저는 그리고 실제로 어디 모자란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제정신으로 저걸 나 지금도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지금 어질어질한 수준이야. 이게 뭐야 진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지금 처음으로 내 직업에 대한 현타가 와요. 나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저게 뭐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도 나는 설명을 못하겠어.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 지금 새벽 2시 반에 내가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나이 40 먹고 내가 새벽 2시 반에 이러고 있다고. 내가 지금 진짜 진짜 돈 벌기 힘들다. 어쨌든 간에 이번 회차도 어찌어찌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도파민 나오는 걸 바라겠죠. 이런 도파민을 바란 것도 아니고 난 이게 도파민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워 지금. 어쨌든 간에 오늘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번 주도 사실은 재밌는 부분이 딱히 그렇게 없어가지고 이거 하면서도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큰 재미를 좀 드린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은 좀 놓이는 것 같고 리섭님 이번 기수 이번 회차 좀 밍숭맹숭하다고 말씀하셨던 거 지금도 그대로이신 건가요? 아 근데 솔직히 밍숭맹숭하기는 했죠. 이게 무슨 뭐 아니 이거는 뭐 아니 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진짜. 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뭐 연애 프로야 뭐야 이게 대체 무슨 리뷰를 해야 돼. 아 진짜 참 카주가 뭔지 검색이나 한번 해볼게요. 아. 카주라고 검색하자마자 맨 위에 나오는 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악기 카주. 야 진짜 제일 쉬운 악기래요 카주가. 아니 실제로 그래 보여. 왜냐면은 적어도 다른 악기는 악보라도 볼 줄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 단소를 불 때만 해도 태왕무임중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태왕무임중보다 더 황당한 게 나왔어.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한 번이라도 들은 노래라면은 그냥 이렇게 대고 부르면 돼.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베토벤 클래식도 다 할 수 있어. 그 순간 다 할 수 있어. 그냥 들려주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악기를 오늘 알게 됐네요 정말. 나도 이제 오늘부터 어디 가서 누가 너 악기 연주할 줄 아는 거 있어? 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부터 나도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줄 알지 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카주를 연주할 줄 아는 남자입니다. 상철 지인이 어디 글 올렸다는데 제작진이 상철더러 옥순한테 들이대는 컨셉으로 하라 했다고.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않나요? 대본 없는 걸로 아는데. 절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발 저런 거 좀 믿지 좀 마세요. 누구 지인이다 뭐 누구다 뭐 그런 거 그냥 전부 거의 가짜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 이 얘기 들으면은 이제 놀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클 아줌마라고 있었어요. 뉴스 기사까지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이혼 당할 것 같아요 라는 제목으로 어떤 그 DC 인사이드에 글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주담대 받아서 코인했습니다. 어떡하죠? 라는 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아는 언니가 이거 20만원짜리인데 지금 사면 다시 20만원은 간다고 해서 돈을 불린 후 남편과 아이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이거 정말 웃긴 얘기지만 환불 같은 건 어려울까요? 이제 눈물도 안 나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조롱을 당했던 글이고 여기에 인증샷까지 있었어. 투자 내역 해가지고 보유자산 총 보유자산이라고 해가지고 2억 2천 정도를 매수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4,600이 찍힌 거를 이제 이 아줌마가 올린 겁니다. 근데 이 이더리움 클래식 투자 내역이 올라와 있는 이 계좌 있잖아요. 제 계좌입니다 이거. 제가 이때 코인 단타를 혼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코인 단타를 치다가 한번 시계 물린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이거를 보내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 중에 이런 인터넷 주작글 잘 쓰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나 이거 캡처로 DC에다가 글 하나 써도 돼? 이러는 거야. 여자애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써? 했더니 갑자기 말을 지어내가지고 얘는 애도 없어. 애도 없는 여자애인데 남편 몰래 주담대 해가지고 뭐 자식들이랑 이제 재밌게 살려고 이거를 했다 해가지고 이게 후속 시리즈로 계속 올라온 거야. 그래서 남편이 친정에 찾아왔습니다. 마이너스 50% 죽고 싶네요 하면서 여기 분들이 괜히 버티라고 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투자 내역을 다시 또 올립니다. 여기에 나이 40에 괜히 낱말 듣고 생전해보지도 않던 코인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인생이 꼬였네요. 대출로 투자한 돈인데 어디서 저걸 갚을지도 막막하며 남편은 못 살겠다고 애는 자기가 키울 테니 이혼하자고 하고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이걸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올린 거야. 이걸 또 올렸어. 제가 이게 마이너스 50%까지 물렸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으로 단타 절대 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것까지 계속 올리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글을 몇 개씩이나 올렸던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게 뉴스까지 탔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의 그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글 같은 거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글도 있었어. 최근에 화제됐던 것 중에 이거 있잖아요. 돈 주고 색치기의 박탈감. 이재명 대통령님 매직패스 없애주세요 라고 어떤 아줌마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가지고 화제가 됐던 거 있거든. 이것도 뉴스까지 난 거예요.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 친구 이더리움 클래식 이클 아줌마가 쓴 글입니다.
얘 롯데월드 가본 적도 없어요. 아니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방구석에서 심심해가지고 이런 것만 쓰는 애야 그냥. 그리고 얘는 실제로 돈도 잘 벌어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해가지고 얘가 지금 트리마제를 살았던 애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이 뭐에 미치는지를 아는 애다 보니까 얘가 지금 유튜브 채널만 한 10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진짜 미친 듯이 벌려요 얘가. 그러니까 유튜브로 돈도 벌면서 심심할 때마다 이런 어그로 글을 인터넷에 써가지고 사람들이 뭐에 반응하는지를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돈 땡전 한 푼 안 떨어지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이 자체가 온 국민이 내 글 하나로 지금 흔들흔들 거리잖아. 있지도 않은 일 갖다가 댓글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진짜 빡쳐가지고 막 댓글 같은 걸 엄청 쓰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도파민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사람들의 여론이 나 때문에 휘둘리는구나. 내가 쓴 글이 뉴스에 나오는구나. 이거에 도파민이 쩌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솔로 게시판 같은데 나 누구누구 지인인데 이런 것도 99%가 다 이런 류의 인간들입니다. 내가 어떤 거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에 있어서 도파민이 나오는 류의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무슨 뭐 나 누구 지인이고 나 무슨 제작진인데 아니면은 뭐 나 누구누구인데 이런 거는 하나도 믿을 게 못 됩니다. 트리마제요? 예, 진짜 트리마제 살았었고 지금은 이제 트리마제에서 이사했는데 재산이 50억이 넘어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나 누구누구인데 이런 거는 그냥 하나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킵에 한번 뜨면은 자기 변호사 아닌 사람 없고 의사 아닌 사람 없고 통장에 100억 정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뭐 누가 무슨 뭐라고 하는 거는 안 믿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제대로 된 도파민이 조금 터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조금 이런 황당한 웃음보다는 좀 이렇게 진지하면서도 재밌는 약간 그런 장면이 다음 주에는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번 주 나는 솔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신상 셔츠가 나왔습니다. 정말 한남들을 위한 미친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남들이 일반 셔츠를 입으면 대가리가 오지게 커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가리가 몹시 크고 목이 짧고 어깨가 좁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 한남들은 대부분 거북목이죠. 근데 저희 셔츠는 그 모든 단점을 전부 다 커버했어요. 정말 기적의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별거 없어 보이죠? 저희 제품은 설명보다 역체감이 오지기 때문에 그냥 비교를 바로 해드릴게요. 네, 갑자기 뭔가가 확 답답해지고 대가리가 커지고 목이 짧아지고 어깨가 좁아졌죠. 일반적인 셔츠들은 다 이렇습니다. 명품 셔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살이 보이는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셔츠라는 아이템은 과거에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동양인 체형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남들은 이런 일반 셔츠를 입으면은 연예인급으로 얼굴이 작고 목이 길거나 어깨가 넓지 않는 이상은 다들 대갈장군이 됩니다. 근데 저희 셔츠는 이 넥라인을 최대한으로 시원하게 내려서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기존에는 머리가 굉장히 작고 목이 선천적으로 긴 극소수의 소두 연예인들만 가능했던 연예인 셔츠핏이 연출됩니다. 심지어 넥타이를 했을 때는 차이가 더 큽니다. 머리가 큰 한남들은 목티를 입으면 추파춥스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사실 넥타이를 해도 추파춥스가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희 셔츠는 넥타이를 해도 목이 길어 보이도록 자체적인 시그니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드랍 숄더 라인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말하기도 입 아프고 흰 셔츠임에도 불구하고 고퀄리티 원단을 사용해서 꼭지가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니플 패치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셔츠들을 입으면요,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얼굴에 비비크림이나 메이크업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흰 셔츠를 입었을 때는 이제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이제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카라 부분에 화장품이 다 묻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셔츠들 입어서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셔츠 입고 고개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셔츠 카라가 얼굴에 이거 바로 닿아가지고 흰 셔츠 그거 버려야 됩니다. 다 비비크림은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희 셔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셔츠 카라가 얼굴에 닿지 않아서 화장품이 묻을 일이 없어요.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사십시오. 물론 가격은 유니클로보다는 좀 더 쓰긴 쓰셔야 돼요. 유니클로는 전부 막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몇만 장씩 찍어내가지고 가격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이제 소상공인이. 하지만 저희는 국내 제작이고 원단도 훨씬 더 좋은 걸 쓰고 퀄리티 자체가 유니클로랑 비교가 안 돼요.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어요.